그 2019년도 9급 기출해설 강의입니다. 노동법이고요. 김기본 노무사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1문 가시죠.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는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쉬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누구나 예상하는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1번 수습 승인자, 단시간 이제 방해사업체 이런 사람들 당연히 뭐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근기법하고 연동해서 얘기해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이것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최저임금 이제 적용받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 제외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하고 가자 사용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4번 지문이죠.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언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추가로 얘기해 보면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로서 이제 인가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빠지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인가받은 분들은 최저임금 법 적용제는 아니고 이제 최저임금의 적용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어쨌든 1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가시죠. 근기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낯선 지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시간 근로자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15시간 이랬으면은 초단시간 근로자랑 헷갈리게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거의 맞추라고 준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뭐 해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 규정이 있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트릭을 내는 게 이 소정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도 아니고 이거 너무 이제 사실 좀 쉬운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답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일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빠지는 게 있었죠. 뭐 주휴, 연차, 뭐 퇴직급여, 그다음에 뭐 기간제법상 뭐 고용 기간 제한 뭐 이런 것들로 적용받지 않더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맞는 지문이고요. 1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요거 한번 기억을 돌려 보시면 정답은 1번인데 이거 왜 1번인가요?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틀렸죠?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요 그림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 주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법정 근로 시간을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도 하고 기준 근로 시간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은 노동법상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 근로자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연소 근로자가 있고 세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뭐 유해 위험한 사업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7급에서는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9급에서는 시험범위 빠져 있죠. 뭐 어쨌든 보는 김에 한꺼번에 보시면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 시간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돼 있었고요. 연소 근로자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뭐 잠수, 잠합 이런 분들 위험한 분들이니까 6, 34 이렇게 근로하도록 일주의 법정 근로 시간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뭘 볼 거냐면 연장 근로를 보는데 물론 여기서의 연장 근로라는 거는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연장 근로의 세 가지 유형 즉 합의 연장, 인가 연장, 특례 연장 세 가지 중에서 합의 연장 근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주 맥시멈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연소 근로자, 연소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연장 맥시멈 합쳐도 어른들 법정 근로 시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법상 유해 위험 이분들은 연장 근로 아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인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산부 그래가지고 인부는 연장 근로 아예 금지였고요. 산부 같은 경우에 26 150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밤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밤에 근무하는 야간 근로라든가 휴일 근로 쉬는 날 근무하는 거 같은 경우에 어떤 제한이 있느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 남성은 따로 제한이 없고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못 시키는데 예외가 있죠. 당사자의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시킬 수가 있고요. 3부는 똑같아요. 자, 3부는 애기들하고 똑같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했고, 인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히 보죠. 그래서 인부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예외가 동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여성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해줘야 돼요. 청구 플러스 장관의 인가, 이렇게 된 경우라면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1번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아니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맞잖아요.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세 번째 사용자는 3부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인가를 받으면 야간 근로예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26, 150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 요 그림 내에서 나온 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제 포인트는 보통 이 26, 150 같은 경우는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단협이 있는 경우라도 얘를 단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왔고요. 그래서 1번 지문 요게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시죠. 4번 문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냈는데 살짝 꼬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문 숙지가 덜 되신 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일단 1번 먼저 보시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부당해고 등 같은 경우는 근기법상 부당해고 등 같은 경우는 해고 등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입증하는 건데, 분호는 분호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 되겠고요. 2번 보시게 되면 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법에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는데 조문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계속되는 이제 분호, 그렇죠? 지속되는 분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의 뭐 종료일 그때부터 기산점을 삼아가지고 3개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더라도 분호 구제 신청 못하죠. 틀렸습니다. 노조법 7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조정 신청 못하고 분호 구제 신청 못하고 노동조합 명칭도 못 쓰죠. 다만 7조 2항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제한 규정은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안 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소위 말하는 법의 노조, 그러니까 설립신고증이 없는 법의 노조를 하더라도 노동조합 명의로는 분호 구제 신청을 못하지만 조합원 개인 명의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3번 같은 경우에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면 분호 구제 신청 못하죠.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긴급이행 명령인데요. 사용자가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당사의 신청, 이게 틀렸죠. 신청인이 누군가요? 중노위지, 중노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거 부당노동행위야, 시정해 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싫어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중노위가 볼 때 아니 이렇게까지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안 되겠다 이놈 봐라 하면서 법원에다가 중노위가 신청하는 거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트릭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5번 문제 가시죠.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 규정상의 근로시간의 정의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판례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반대 견해가 없는 누구나 인정하는 뭐 그런 입장 되겠죠. 두 번째, 근로시간을 한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에 있는 거죠. 50조 3항에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인부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인부도 안 되고 연소자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선택적은 연소자는 안 되지만 인부는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인부에게 선택적은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인데 이번 주는 좀 배가 땡겨요. 자꾸 발을 아기가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거지. 그런 경우엔 조금 덜 일하고 상태가 괜찮을 때 조금 더 일하고. 그러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오히려 인부한테 유리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통해서 굳이 적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 3번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성보호 측면인데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그러니까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 이럴 때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허용해줘야죠. 그리고 이 경우 임금 삭감이 안 되잖아요. 근기법에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빈출 트릭 가지고 그대로 낸 문제예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법이나 이제 뭐 이런 데 있는 거, 시행령에 있는 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이제 정답인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되게 타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빈출 트릭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죠. 사용자가 놀래가지고 아이쿠 하면서 얼른 이행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미 부과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그냥 징수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부과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라. 우리가 이행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 그랬으면 그때까지 해야지. 이미 늦었고 부과됐으면 끝났다. 이건 징수하겠다. 다만 이행을 하면 추가적인 부과는 하지 않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징수하죠. 정답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였을 거고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겠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둘 중 하나일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런 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심플하게 손배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시스템을 두고 있죠. 그게 뭔가요? 근기법 17조에 따른 명시 의무를 이행하긴 이행했는데 명시된 내용과 실제 조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19조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취업 목적으로 이제 뭐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귀양여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 사용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물론 좀 더 나가보면 이 경우에 이 손배 청구는 노동위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노동위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가시죠.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보시게 되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노위의 의결이 아니라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거죠.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발생된 이후에 이 쟁의행위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너무 큰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노동부 장관은 결정하기 전에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죠. 이유는 조정을 중노위가 하니까, 긴급 조정을 중노위가 하니까. 그래서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보면 그래서 긴급 조정이 개시된 이후에 조정을 하다가 강제 중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뭐 신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노위 위원장의 결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중노위 위원장은 마찬가지죠. 공익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이제 강제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빈출트릭이에요. 의견을 얻는 게 아니라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거죠. 1번 정답 되겠습니다.
뭐 2, 3, 4번 지문은 법에 있는 그대로라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9번 문제 가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한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 1번인데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취업 규칙을 가지고 하는 거죠.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게 바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둘 다 합쳐져 있죠. 취업 규칙으로도 하고 서면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1번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가시죠. 10번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1번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이나 임기에 관해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틀렸죠? 임원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조합원 중에서 총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거고요.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법에서의 임기는 3년이에요. 근데 3년이 아닌 임기가 있었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 걔네들은 2년이고요. 기본적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가시면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비임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맞죠? 그래서 이른바 간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다. 이래 보지 않습니까? 2번 정답이네요. 3번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헤 이건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집권자는 대표자니까 대표자는 아무 때나 소집하면 되고요. 대신 구성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면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소집할 대표자가 없거나 혹은 있는데 이 친구가 고의로 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에서 뭘 주고 있나요?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혹은 노동위원회 의결 필요 없이 신청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거나 이렇게 두고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면 행정관청이 지명해 주는 거고요. 소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피 해태하는 경우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행정관청이 지명하는 거죠. 근데 행정관청이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위법한 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위법한 단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인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틀린 질문이죠. 10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시죠. 근기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 시에 투표하는 거, 뭐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전부 다죠. 공민권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거 맞죠? 세 번째,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익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너무 쉬운 거네. 그렇죠? 조문 그대로니까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대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행사를 위해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대신 3번 오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12번 문제 가시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급시험 특징이 판례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출제 경향성이라는 게 9급은 상대적으로 조문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고 7급 같은 경우는 물론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의 9급에 비해서는 판례를 조금 더 풍부하게 출제하지 않을까 이런 경향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물론이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9급 시험에서 거의 유일한 판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12번 보시게 되면 1번 사용자는 사업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행위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2조 1항 2호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사업의 경영 담당자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경영 담당자 어떻게 봅니까? 그 내 뭐 직책 등의 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판례가 어떻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느냐? 사업주로부터 이제 포괄적인 위임 받아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키워드가 사업경영 담당자는 포괄적 위임, 그게 키워드고 행위하는 자는 일정한 권한과 뭐 책임, 요게 이제 키워드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보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 회사를 직접 경영했더라도 형식상 사임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명함을 뭘 파고 다니냐면 대표이사 명함 파고 다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경영 담당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도 이런 바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을 보는 거니까 3번 틀렸네요.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질문은 뭐냐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 다시 말해서 외관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과 실질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근로계약 체결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입주자 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을 고용하는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용역회사를 끼고서 일종의 도급계약이죠. 용역회사를 끼고서 그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람을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용역회사, 이 업체를 낀 거예요. 이 관계는 뭔가요? 도급계약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용역회사는 자기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근로계약이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접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이라는 업 자체를 이 회사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근로자들을 사용해가지고 업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용역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해서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지네가 지지감독하면서 형식적으로 유령회사가 고용한 거와 같은 외피를 띄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얘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가 부인되고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그래요. 외관상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쟤네랑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근로계약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1번하고 3번, 4번은 그냥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연한 거고요. 2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앞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뒷부분에서 뜬금없이 민법의 정한 기준이 어딨어.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보충성을 규정한 이제 그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효가 된 부분은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노조법상 단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효기간 안정하면 어떻습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자, 2년을 초과하게 합의해도 2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지문.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지만 단협으로서 유효하죠.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판례 입장 단협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틀렸고요. 3번 가시게 되면 에헤이 신고제도는 전부 다 이른바 단속 규정이죠. 노동법 내에서 신고제도가 뭔가 구속력을 가지는 무언가 그죠? 효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 설립신고. 그 외에는 다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협을 신고 안 했어도 단협이 체결됐으면 효력이 인정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쌍방이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고자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죠. 근데 없으면 3개월까지 이른바 법정 자동 연장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32조 3항에 있는 거죠. 오케이. 4번이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보시죠. 노조법상 행정관청이 신고서를 반려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보완을 요구했는데 보완을 안 해온 경우. 두 번째는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뭐 사용자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반려사유가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는 일단은 뭐 기억은 아예 없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 보완 요구했는데 보완 안 해왔죠. 반려사유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소위 말하는 이익대표자죠. 그래서 반려사유가 됩니다. 리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 초기업 노동조합이죠. 초기업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건 문제 없잖아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면 반려사유죠. 초기업 노동조합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된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기법에 정하는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당사는 이 기준을 이유로, 문제 없네요. 자, 2번 장관은 근기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이건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나요? 취업규칙이 있죠. 그래서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지 근로계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도 감급제재죠. 근기법 95조. 평균임금 문제 없고요. 2분의 1, 10분의 1 문제 없네요. 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질문 같은 경우에 법에 있는 거죠. 이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부분의 하나요. 문제 없죠. 오케이. 부분무효법리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1번 질문 보시게 되면 이거 이른바 묵과금지 의무 위반이죠.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이게 숫자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벌칙을 낼 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벌칙의 숫자를 바꾸는 경우는 꽤 드물어요. 가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드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그냥 맞겠거니 하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감독관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뭐 현장, 심검 이러죠. 신문은 근로자, 사용자 둘 다 할 수 있지.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정답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검사와 감독관이 전담해서 수사권을 가진다. 문제 없죠? 다만 감독관 직무에 관한 범죄는 그렇지 않다. 맞죠? 예. 그래서 그 다만 뒤에 단서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네 번째, 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이것도 법에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노조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뭔가요? 정답은 쟁의행위예요. 노측 쟁의행위든 사측 쟁의행위든,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노측이든 사측이든 쟁의행위는 특이하게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행정관청에다만 하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에다가만 하거든요. 근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해야 되는 게 노동법에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쟁의행위예요. 네, 이 쟁의행위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측 쟁의행위, 대표적으로 파업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 직장 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 얘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하는데, 이 각각 신고의 규정이 파업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있고요. 얘는 법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파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페널티가 없는데, 폐쇄 같은 경우는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는 페널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노조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 그냥 쟁의행위예요. 그러면 지문 중에서 쟁의행위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보니까 1번이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9번 문제 가시면 근기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해고할 수 있죠. 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두 번째, 이제 그 뒤에 재해보상 파트죠. 일시보상을 한 경우, 근기법 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지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돼. 문제 없죠? 근데 법에 뭐라 합니까?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요 지문에선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 3년 문제였고 같은 업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원하면 문제없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문제없고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오답으로 낼 수 있는 트릭이 되게 많은데 다 맞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지문도 되게 빈출 트릭이죠. 근로자가 과실로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하지 않는다. A 틀렸죠. 뭡니까? 고의로. 그렇죠. 고의로. 4번 틀렸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시면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2번 최저임금을 이유로 그렇죠. 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법에 있는 거죠. 3번 사용자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 어떡합니까?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1번 문제 얘기하면서 얼핏 얘기했던 그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가 없이도 틀렸네요.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근기법 4사조 이하에 있는 이제 도급사업에서의 연대 책임, 그 비슷한 내용이 최임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보셨던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구급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평범하거나 살짝 쉬운 정도이긴 한데 몇몇 문제들은 이해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시험 보신 많은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